이제 논술문 작성법 보시겠습니다. 우리 드린 자료 64페이지 중에서 11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64분의 11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 있죠? 거기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논술문 작성법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글을 쓰셔야 하는데, 제가 교직 논술 1에서도 설명은 드리긴 했어요. 그쵸? 자, 논술문 작성법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글 쓰는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전체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논술문의 특징, 첫 번째는 지면이 제한을 받습니다. 무한정 많이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분량은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믿고 순진하게, 그쵸? 전체 답안제 3분의 1만 딱 채우고 나는 핵심 내용을 다 썼으니까 점수 잘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앞뒤 끝까지 깨끗하게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분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앞뒤 꽉 채우는 거는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지면의 최적 분량 이렇게 채워야 한다. 점수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분량을 진짜 채우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건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커버할 수 있나요? 연습이에요.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과제를 내드리는데 그거 작성하시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진짜 실전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읽고 요지를 파악하고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내용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출제자의 의도까지 다 보이는 데는 아마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다 보일 텐데 그렇게 되기는 좀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에 딱 맞게 배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면 문제에 딱 맞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너무 주관에 막 치우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냉정을 잃지 마시고 객관적인 용어, 과학적인 용어로 쓰셔야 되고 문제에 딱 맞게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에서 쓰라고 했으면 만약에 용어를 쓰라고 했으면 용어를 쓰셔야 돼요. 장점을 2가지를 쓰라고 했으면 장점을 2가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순서대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의 순서대로 써야 되고 문제 안에서도 그렇죠. 1번 문제예요. 예를 들면 1번 문제인데 종류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종류가 타당한 이유를 쓰고 종류와 타당한 이유와 사례를 써라. 만약에 이런 문제였다고 하면은 1번 문제니까 맨 앞에 써야 되겠지만 답안을 기술할 때도 종류는 무엇이고 종류는 무엇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타당한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의 순서도 맞춰야 되지만 그 문항 내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의 순서도 그대로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지수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야 한다라고 그대로 문제에 딱 맞게 배점을 염두에 두고 배점을 염두에 두고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문항이 있는데 한 문항은 10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1번 문제는 10점이에요. 예를 들면 2번 문제는 2점이에요. 그런데 답안지를 쓸 때 2점짜리는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썼고 10점짜리는 요만큼 썼어요. 그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10점짜리는 이만큼 많이 쓰고 2점짜리는 한 뭐 이 정도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2점짜리에 5배를 쓴다. 이건 2줄 쓰고 이거는 5배, 그쵸, 10줄을 쓴다.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점짜리 이렇게 10점짜리는 보통 잘 없죠. 2점짜리가 있다면 요게 한 6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걸 많이 쓰고 요거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점을 염두에 두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문제에 딱 맞게 순서도 맞추어서
용어도 다 문제하고 통일 맞추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채점자의 입장도 배려하고 시험지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채점을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지에 대한 선입견이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점자의 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글씨를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셔야 돼요. 내가 글씨 너무 못 쓴다 이러면 글씨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지고 갈 필기구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까만색 필기구 이것도 써보시고 볼펜이어야 하죠. 사인펜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써보시고 저것도 써보시고 해가지고 내 손에 딱 맞는 거를 연습을 하셔서 그걸로만 계속 써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직 논술 1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샤프 연필로 쓰셨어요. 지우느라고. 지우개로 지우고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지우개가 필요하시겠죠. 지금 아직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볼펜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필기구에 익숙해지고 글자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안 틀리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 순서대로 답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관도 문제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으면은 헷갈려갖고 그죠? 그 문항 채점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저는 전체적인 것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답안지는 가능한 한 끝까지 채울 것 이거 염두에 두시고 앞뒤를 끝까지 채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항별 답안의 분량은 배점 분량과 비슷하게 유지할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시험장에 딱 갔는데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 모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막 당황해가지고 그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차분하게 모르는 문제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모를 리가 있나요? 우리가 유아교육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고 유아교육과에서 공부를 그렇게 또 열심히 했고 현장 실습까지 나갔고 이 중에는 또 기간제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르는 문제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인 맥락에 맞추어서 내가 알고 있는 유아교육 공부의 어떤 상식을 다 동원해서 쓰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이런데 안 쓰거나 나 이거 모르는 거야 한 줄만 정직하게 그쵸? 안 쓰거나 한 줄만 쓰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시험지에서 채점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이 문제 모르니까 감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교사로서 관점이 충분히 이미 정립되어 있다. 나는 전공과 교직 공부 많이 했다. 난 전문가야. 이런 시각을 갖고 그죠? 논리적으로 전문성 있게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나중에 이런 연습까지 다 할 거예요. 아셨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쓰는 연습까지 다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실수할지 몰라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 빼놓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은 답안지, 논술 답안지를 글쎄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존댓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존댓말 쓰시지 말고 그냥 제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 부탁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얘기했지만 그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죠? 존댓말 쓰시지 마시고 구어체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 또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도 쓰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 쓰는 문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라던가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제 답안지를 모범 답안을 보시면 이제 와닿으실 거고요. 실수할지 몰라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답안지에 도표나 표, 그림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노트 정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표나 표, 그림에 있는 얘기들을 말로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트 필기처럼 큰 번호 1, 반괄호 1, 동그라미 1 이런 번호 체계를 쓰면은 안 돼요. 이게 이제 번호 체계를 꼭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시험에 임박해서 수험생 유의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 수험생 유의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맞는 번호만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번호는 쓰지 마십시오. 그쵸? 이렇게 말로 풀어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약어, 은어
머리자 따서 외우고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제대로 풀어서, 그죠? 정상적인, 국어서전에 나오는 정상적인 용어를 찾아서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글 쓸 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팁도 조금 보시겠습니다. 논술은 글짓기 시험이 아니에요. 글짓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공 지식과 현장 사례로 구성된, 그쵸, 지문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일단 길러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입장과 바른 교직관, 그죠? 교직관, 전문성,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교직관이나 전문성을 묻는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전문성, 교직관, 독해력, 논증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자, 교직 논술의 독해력은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제시문을 이제 열심히 잘 읽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데, 이제 일단 제시문을 쭉 읽을 때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통 주장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핵심적으로 거기에 치중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공통 주장을 찾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키워드가 그 제시문 내에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잘 잡아도 지금으로서는 답을 잘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까지. 제시문에 답이 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제시문에 키워드를 찾는 것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나다의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대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대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김 선생의 사례, 박 선생의 사례, 이 선생의 사례, 여기서 이제 소주제를 또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대주제를 파악을 하고 나면 소주제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제시문을 읽고 글을 써봐야 나의 독해력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출제된 문제에 답을 써보시면 내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이 많은데 모범 답안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혼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답안지에 문제를 처음에 분석하는 게 앞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주제, 소주제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고 제일 끝에 평가난도 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활동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채점하듯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나의 독해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평가안에다가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런 능력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답안지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처음에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처음에 여기 분석할 수 있게 돼 있고, 그쵸? 분석에다가 대주제, 소주제, 주제를 파악한 거, 뭐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답안을 쭉 쓰는 겁니다. 답안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연습을 하면서, 제시문 읽는 능력, 그거에 맞게 답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길러가는 것이고, 요거까지 쓰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모범 답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모범 답안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해드립니까? 첨삭. 그러면 이거 분석한 거,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 저한테 받은 첨삭, 요거를 딱 비교해가지고 내가 글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글쓰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답안지는 주로 어떻게 쓰셔야 되냐 하면 2갈씩 단문 중심으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64분의 13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띄워놨지만, 그쵸? 그래서 두 간씩 단문을 중심으로 짧고 분명하게 답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멋진 글, 그쵸? 만연체의 문장,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단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안 썼는데,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육하원칙이 무엇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그쵸? 그런 주어를 꼭 생략하시지 마시고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주어와 동사를 꼭 일치시켜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고 막 주어를 막 빼시는 것 같아요. 막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빼고 막 아는 문장 안에 또 문장이 있고 그 안에 또 있고 그리고 문장이 한 5줄씩 6줄씩 막 길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워낙 긴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주어 동사 다 틀려져 버리고 쓰면서 본인도 내가 지금 무슨 말 썼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끔 짤막짤막하게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2-3줄에 마침표가 딱 끝나야 됩니다. 2-3줄도 길죠 사실은. 아무리 길어도 2-3줄에는 마침표가 딱 끝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명료한 문장을 쓰시고 물론 이제 나중에 시 쓰고 소설 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멋이 없잖아요. 그렇죠? 설득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명료하게 쓰셔야 돼요. 2-3줄의 맞춤표를 딱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간씩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하나 드려놨어요. 뭐냐 하면은 교직관은 예를 들면 교직관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거라면 교직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전문직관은 무엇이고 전문직관은 무엇이다. 부연 설명. 그죠? 둘째, 성직관이다. 성직관은 무엇이다.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셋째, 노동직관이다. 노동직관은 무엇이다. 부연 설명. 이렇게 쓰시는 것이 두 갈씩의 단문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답안지는 다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1번 문제 안에도 문제가 한 3-4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락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1번 문제 안에 문제가 우리가 크게 3문제라 할지라도 각 문제 안에 또 3-4개씩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쓰면 막 헷갈려요. 그 채점하는 사람도 얘가 이 문제 썼나 뺐나 막 한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점관이 짜증나면 그죠?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딱 봐도 클리어하게 이거 썼구나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고 단문을 중심으로 꼭 작성해 주시고 핵심을 담은 주제 문장을 작성하고 짧고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답을 명확하게 쓰십시오. 이유를 쓰라고 했으면 이유는 무엇이다. 이유를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이유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 이렇게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시문 내용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시문의 연관관계, 제시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시문의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전문성 있게 답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쭉 전개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쓰라고 한 말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서론은 짧게 본론 위주로 서론 결론을 그렇다고 안 써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론하고 결론은 한 3줄에서 5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3줄에서 5줄이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쭉 다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 역시 한 3줄에서 5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서론 결론이 이렇게 짧은데 이거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요거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 문제를 크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진짜 3개에서 5개가 아니고 각 문제마다 또 문제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10개 이상을 사실 우리는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갈씩으로 문장을 짧게 구성해야만 되고 본론이 최대한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문항마다 한 문단으로 구성하십시오. 문항마다 한 문단으로 꼭 구성해 주십시오.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4글자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 요게 한 문단이에요. 그쵸? 요게 일단 서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1번 문제. 그쵸? 1번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그쵸. 또
이렇게 3번. 그죠? 그리고 또 4번. 이렇게. 문제당 한 문단씩.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결론. 이렇게. 한 문단씩. 요게 한 세 자씩. 보통 이제 우리가 워드로 치면은 규칙적으로 들어가는데 손으로 쓰니까 이 규칙적으로 안 들어가지잖아요. 조금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 한 문단이 분명히 한 문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문제당 한 문단인데 이 문제 안에는 또 여러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명확한 문장, 짤막하면서도 그 다음에 확실한 문장,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야 두 갈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명료한 문장들이 들어가야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시문 문장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제 답안을 쓰다 보면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써야 될 필요성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재구성해서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약간 다 바꿔서 재구성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론이나 너무 많은 학자 이름 이런 것들을 줄줄줄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팁이 여기 딱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팁은 끝까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장 부호를 제가 이와 같이 많이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쭉 써놓은 건데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명심하실 부분은 뭐냐면 진짜 답안지에 이 많은 교정부호를 다 쓰면 안 돼요. 채점관이 무슨 교정해서 편집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쵸? 그 채점관한테 내 답안지 편집해 주세요. 뭐 책 출판해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시면 안 돼요. 혹시 이제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넣어놓긴 했어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은 쓰실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교정 부호 다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냐 하면 여기 띄어라, 붙여라, 삭제, 삽입 보통 요 정도 씁니다. 요 정도 몇 개. 그리고 가능하면은 수정 안 할 수 있게 그냥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험생 유의사항, 중등교육학 시험지 첫 장에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 요거를 참조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그 참고 자료로 다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명심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답안지 작성하는 그런 내용까지 쭉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술 1에서 공부했던 첫 시간 내용을 쭉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1주차 정리를 지금 쭉 할 건데 1주차는 장학에 관련된 건데 우리 장학에 관련된 것은 2019학년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장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지금 빨리 살펴보고 나서 2019학년도 문제도 간단하게 리뷰하고 답안지까지 한번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리뷰이기 때문에 제가 답안지 하나하나 막 세세하게 좀 이렇게 코멘트 해드리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조금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1주차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장학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유아교육법에 보면 18조, 19조에 장학 지도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 하에서 유치원 장학을 굉장히 열심히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의 종류를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장학을 다 정리하시면 거의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먼저 지구별 유치원 간 협동 장학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인접한 유치원, 여러 유치원이 함께 협력해서 실시하는 그런 장학이에요. 인접한 유치원 또는 교사들 간의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장학이 지구별 장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내 자율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장학이 어떻게 실시됐나요? 외부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강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장학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유치원 안에서 자율장학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장학의 형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원내 자율장학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장학당 선생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원장, 원감, 주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같은 연령대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실시하는 그런 장학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원내 자율장학의 방법으로는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상장학이 있어요. 임상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학자하고 교사가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학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임상장학의 단계는 크게 3단계예요. 사전 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제가 3세반 담임이라는 거죠. 옆에 우리 학교 선배인 4세반 담임 선생님이 바로 이제 그 우리 학급 인접한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4세반 선배하고 저하고 같이 선배님 우리 같이 이 장학 활동을 좀 해봐요. 이렇게 같이 사전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가 초임이고 나는 경력이니까 너가 김 선생님이 우리 반에 와서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가 이러면 안 되죠. 원내에서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수업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선배 교실에 가서 수업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선배님 그러면 박 선생님 우리는 그럼 언제 다시 만나서 수업 관찰한 거 저한테 피드백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일주일 뒤에 만나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피드백 협의까지. 그죠? 이 굉장히 비공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사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수업 관찰한 다음에 다음날 만나서 피드백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친근한 관계 속에서 주로 임상장학은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래의 그런 권위적인 장학과는 달리 장학의 범위를 교실로 좁히고 그 중에서도 수업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사 중심적 장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장학이 있어요. 컨설팅 장학은 장학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해서 뭐 원화 모집부터 시작해서 교수학습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의 경영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장학 활동을 하는 부분, 이것이 컨설팅 장학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대체로 교수학습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장학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컨설팅 장학은 컨설팅 단이 구성이 돼서 이제 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는 거,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장학 받을 분들이, 장학을 받을 기관이나 장학을 받을 분들이 요청해서 컨설팅 장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원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이 있어요. 컨설팅 장학의 한 종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는 일반 컨설팅도 하지만은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을 많이 실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누리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장학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컨설턴트는 장학사, 원장, 원감, 교수 등이 담당할 수가 있고, 컨설팅 단이 꾸려지면 유치원에서 요청하는 그런 영역에 컨설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컨설팅 장학의 절차는 준비, 실행, 종료 이렇게 이루어지고, 컨설팅 단이 왔다고 해서 크게 뭐 무서울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감점을 한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상호 협의 속에서 유치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장학은 동료장학이라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장학이 주로 이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2019학년도 우리 문제에 동료장학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동료장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광범위해요. 동료 교사들끼리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장학활동을 하는 건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장학활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동료장학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동료장학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확장을 시키고 있냐면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그죠? 학습 공동체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료장학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동료장학 정도면 됐었는데, 이제는 학습 공동체로, 그렇죠? 동료장학보다도 더 끈끈한 하나의 어떤 편안하면서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그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확장돼서 어떻게 가냐면 유치원 공동체. 그쵸? 유치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학습 공동체는 교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교사가
다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연령의 유아들을 놀이 중심으로 함께 교육하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학습 공동체라면은 유치원 공동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 학부모,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왜 가족은 공동체잖아요. 가족,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뭐 이렇게 다 공동체인 것처럼 유치원이 교사, 유아, 학부모가 공동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역사회까지, 지역사회 협력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문제죠. 2019학년도에 동료 장학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났었는데 지금도 동료 장학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확장됐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동료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교사들끼리 편안하게 자신감, 만족감, 동기유발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동료 장학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성적 저널 쓰기가 있어요. 반성적 저널 쓰기는 과거부터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사력 있고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는 일이에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 그렇죠? 내가 오늘 어떤 한 유아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워 준 일이 있었는데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유아의 얼굴이 굉장히 맑아져서 오늘 활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럼 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써보는 거. 이게 이제 반성적 저널 쓰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이야기 쓰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편안하게 쓰는 거예요. 반성적 저널 쓰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일기처럼, 교단 일기처럼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날 동안에 이런 이야기 쓰기가 모여지면은 여기서 어떤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건 좀 미숙한 측면이 있었구나. 아, 이때 이런 일을 참 잘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교사의 이야기 쓰기입니다. 그다음에 유아 관찰은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유아교육학 공부할 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 지금 누리과정에서 또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관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법, 일화기록, 시간표집, 뭐 사건표집, 그렇죠? 행동목록법, 평정척독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관찰을 뭐 이런 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얘기들을 유아들이 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적어서 포스트잇을 다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관찰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어쨌든 유아 관찰 이런 부분도 동료 장학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사례 분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동료 선생님의 수업을 분석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업을 분석해주고 피드백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서적 읽기와 토론이 있어요. 전문서적 읽기와 토론. 이 경우에는 이제 교수법에 관한 것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 읽고 선생님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도 동료 장학의 하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이 있는데 오늘 멘토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2019학년도 말고 이제 출시에서 멘토링이 좀 문제가 심도 있게 나왔었기 때문에 멘토링은 조금 더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멘토 멘티의 관계 속에서 경력 있는 선생님과 초임교사가 주로 이제 짝꿍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충고하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 간의 협의가 있어요. 어떤 이제 원장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장학하려면 초임교사인 내가 너무 힘들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초임교사끼리 같이 컨설팅을 한다던가 장학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동료 간의 협의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 코칭이 있어요. 조금 편안하게. 동료 간의 협의하고 코칭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교수 과정, 수업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분석하고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다 동료 장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실시하게 됐었고, 이게 이제 교육과정 시험에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사이버 장학도 있습니다. 자, 사이버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PC 통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수 학습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 활동입니다. 장학의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데 전문성 있는 그런 장학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장학사 선생님 직접 만나서 이제 코멘트 받으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부담 없이 쉽게 거부감 없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지도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간벽지라든지 이런 데도 유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통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근처에는 교육청도 없고 이런 경우에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이버 장학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해 놓았습니다.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2019 문제를 이렇게 제가 지금 실어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프린트물로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도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게 지금 네 문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크게 네 문제가 나서 첫 번째는 교사의 관심사와 동료 장학의 내용이었어요. 교사의 관심사와 동료 장학의 내용, 그다음에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 신임교사의 관심사, 동료 장학의 내용, 신임교사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운 극복 방안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교사의 관심사. 교사의 관심사죠. 교사의 관심사하고 그다음에 동료 장학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동료 장학의 내용이고, 자 이제 문제를 선생님들이 푸실 때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요약 정리를 해서 그거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거죠.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고, 그다음에 3번 문제는 그죠? 신임교사의 관심사. 신임교사의 관심사고, 그다음에 동료 장학의 내용. 제가 이렇게 줄 옆에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긋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관심사, 그다음에 동료 장학의 내용. 그렇죠. 4번은 뭡니까? 신임교사가 겪는 대인관계 어려운 극복 방안. 이렇게 총 4문제죠. 4문제인데 이 위에 보면은 또 문제가 이렇게 설명이 또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사의 관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문제는 뭐냐 하면 박교사에 대한 현재 관심사 3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요게 박교사 관심사고 3가지. 요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박교사의 관심사 3가지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쓰고 그에 대한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을 1가지씩. 동료 장학의 내용 1가지씩.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박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3가지에 따른 1가지씩이니까 총 3가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대화에 근거해서 김 교사와 박 교사에게 나타난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 2가지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교사와 박 교사에게 나타난 효과를 그죠? 각각 2가지씩. 2가지. 그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최 교사의 현재 관심사를 대화에 근거하여 1가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을 2가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임교사. 이 신임교사가 누구냐 하면 최 교사죠. 신임교사는 누구? 최 교사. 최 교사죠. 신임교사는 최 교사고 최 교사가 얘기하는 근거는 관심사 1가지. 1가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동료 장학의 내용을 이거는 최 교사 건데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 한 문단씩 되는 겁니다. 1번 문제 한 문단, 2번 문제 한 문단, 그쵸? 요게 빠지지 않고 요 순서대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윤교사가 겪고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신임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는 윤교사예요. 윤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극복 방안, 요거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메모를 딱 해야 돼요. 메모하면서 이제 이거 읽으면, 요 지문을 읽으면서, 그쵸?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야, 요 부분이구나, 요 부분이구나, 바로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쭉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뭐 분석하기는 좀 그렇고 1번만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교사의 관심사, 박교사 3가지, 그 다음에 동료장학 내용 1가지씩 해서 3가지라고 했잖아요. 박교사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박교사가 많이 얘기했어요. 박교사. 그죠? 이 뒤에도 박교사가 있어요. 박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박교사의 관심사가 지금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우리 유치원으로 전근 오기 전에 오니까 이전 유치원과는 달리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전화를 많이 이용하세요. 지금 관심사 하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 때문에 제가 유아들을 돌보는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1가지 관심사 1가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죠? 박교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밑줄 그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박교사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저도 김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싶어요. 저는 교사생활 5년 차인데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궁금해요. 2번째 관심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그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교사가 또 있어요. 또 여기 있어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유아교육 현장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3번째 관심사 뭡니까? 유아교육 현장 연구. 그래서 관심사 3가지가 다 나왔죠. 각각의 관심사에 따른 동료장학 내용 1가지씩 이렇게 쓰셔서 한 문단을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3번, 4번도 대화를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지금 제가 1번을 분석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분석한 내용들, 지금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교직 논술 원에서는 차분히 다 다루어서 한 개씩, 한 문제씩 해서 우리가 답안을 다 같이 작성해보고 또 첨삭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분석을 하나하나씩 했었습니다. 지금은 샘플로 제가 하나만 해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모범 답안이 지금 제가 작성해 놨는데 요게 지금 몇 페이지부터 나와 있냐면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개정된 양식으로 줄글 양식으로 다시 작성한 전체 모범 답안입니다.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각 문단마다, 그쵸? 한 문단, 서론이, 여기 앞에 서론이 있고요. 여기 서론이 있고, 여기 4번 밑에 이제 결론이 있는 겁니다. 결론.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교탁에 가려져서. 보입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론이 있고 한 문단이에요. 서론 한 문단, 1번 요 각 문제당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그래서 전체 총 6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지금 서론이 있는 거죠. 서론. 자,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논술 일을 하실 때 서론 쓰는 게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서론에 뭐 쓰는 거예요? 서론에는 뭘 쓰는 거냐면 이 문제의 전체적인 의의를 쓰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의,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 뒤에 무엇을 쓰겠다, 내 글의 소개, 의의, 이 2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서론입니다. 서론에는 내가 앞으로 이 뒤에 어떤 내용들을 쓰겠다. 문제를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소개는. 그렇죠? 그다음에 의의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장학이에요. 장학. 장학 중에서도 동료 장학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주제, 소주제 이렇게 나누라 그랬잖아요. 대주제는 장학이에요. 소주제는 이제 각각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약해서 서론에 해당하는 의의,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뭐 이렇게 의의를 좀 쓰면 되겠죠. 의의는 뭐 이 대주제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대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시는 게 의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에는 요 각각의 문항들에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쭉 열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이 조금 긴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길게 안 쓰셔도 괜찮아요. 한 3줄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어디까지가 의의냐 하면 여기서 동료장학은부터, 동료장학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런 거를 조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동료장학은 여기 나가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요게 그냥 의의예요. 동료장학의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타나는 상황은 해서 이렇게 쭉, 그쵸? 이렇게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제시문에 나타난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서론을 끝낼 때는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론을 끝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의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어떤 문제를 쓰겠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서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문단입니다. 아셨죠? 이게 서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번 문항만 좀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 문항은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1번 문항만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1번 문항이 긴데 한 문단으로 되어 있죠. 한 문단으로. 각 문제마다 한 문단으로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예요. 교사의 관심사, 박교사의 관심사 3가지하고 동료장학의 내용 1가지씩 해서 3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답안을 구성할 때 이 순서대로 쓰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교사의 관심사가 먼저 나와 있죠. 관심사부터 쓰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사부터 쓰라고 했는데 동료장학부터 먼저 쓰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사를 쓰라고 했으면 관심사부터. 그렇죠? 관심사를 몇 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3가지. 박교사의 관심사 3가지 중에서 그렇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여기 3번째 관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관심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관심은 아까 보셨잖아요. 학부모 상담에 관한 게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전에 있던 유치원과는 달리 유치원 일가족이 계속 전화가 와서 나 업무 못하겠어요. 뭐 이랬잖아요. 학부모 상담 및 관계에 관한 거예요. 제시문에서 박 교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유치원과는 달리 정근해온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이 전화 상담을 자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의 다른 업무 보는 것이 힘들다는 어려움을 표현하겠다.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문장이지만 다시 재구성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사. 두 번째 관심사는 아까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었잖아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시문의 근거를 댄 겁니다. 그렇죠? 박 교사의 관심사 2번째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었는데 그 근거는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시문에서 박 교사는 교사 생활 5년 차지만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궁금하다고 했고 김 교사의 수업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관심사 또 한 가지. 3번째 관심은 유아교육 현장 연구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이유는 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이제 그 이유는 안 써도 되고 제시문에서 박 교사는 김 교사가 제안한 학습 공동체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유아교육 현장 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 3가지 지금 작성했죠.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돼요? 동료장학의 내용 1가지씩, 요 각각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1가지씩 해서 3가지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은 박 교사의 관심에 관한 동료장학 방법을 1가지씩 논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하고 똑같이 동료장학의 내용을 1가지씩 논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명백하게 써주셔야 채점관들이 얘 이거 썼구나, 얘 이거 썼구나, 3가지 썼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명확하게 쓰는 거는 시험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채점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다 썼어요. 보세요. 저 분명히 다 썼어요. 점수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꽉꽉 채워서 쓴 거는 무슨 말이에요? 저 이만큼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감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답안지에도 진짜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문제하고 똑같이 그죠? 순서들을 맞춰서 문제에 나온 그 용어대로 써주십시오. 자, 그래서 1가지씩 논하면 다음과 같다. 3가지 해야 되잖아요.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있어요. 첫째는 동료 간의 협의이다. 왜?
왜 협의를 하는 겁니까? 학부모 상담 이런 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료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이 맞는 교사들끼리 학부모 상담 및 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는 전문서적 읽기와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박 교사는 새로운 교수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셋째는 수업 사례 분석이다. 박 교사와 같이 유치원 현장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인근 지역 유치원 교사들끼리 지구별 동료 장학 협의회 이런 것도 구성해서 수업 사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지금 한 문제만 사례로 분석을 했고요. 2번, 3번, 4번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답안지를 한번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까지만 보고 수업을 좀 끊도록 할게요. 그 결론이 또 있죠? 자, 결론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결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앞에 내가 쓴 내용 요약이에요. 요약 플러스 방향 제시 또는 시사점입니다. 요약 플러스 방향 제시 또는 시사점. 요게 이제 결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자, 어디까지가 요약이며,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요약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동료 장학이 온갖 게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료 장학 나온 것들을 쭉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사점, 방향 제시예요.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을 추구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상호 협력하고 동료 장학을 수행해 나갈 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 있는 유아교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사점입니다. 근데 이 시사점은 너무 극단적이거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당위적인 내용,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무난한 내용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시사점은 제 답안지를 통해서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든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시사점 하나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 문구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셨다가 어디다 쓰셔도 사실은 돼요. 그래서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을 추구할 때 지금 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료 장학이 되어 있잖아요. 교사들이 상호 협력하고 동료 장학을 수행해 나갈 때 이렇게 했지만 여기 다른 거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면 뭐 학부모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부모님들과의 설득을 한다던가 문제에 맞게 요거는 고치시면 돼요. 사실은 요거는 고치시면 돼요. 여기 요 틀은 외워놓으시고 단어하고 이런 것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변형시키면 되는 사실 어디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의 틀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 많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모범 답안의 샘플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논술 원에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서둘러서 제가 빨리빨리 알려드렸어요. 자, 각 문단, 서론 한 문단, 각 문제마다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문제와 딱 매치되는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 2주차 정리부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